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자입니다. 올해 73이고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작은 반지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만 벌써 20해째 지내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제 집 같은 곳이죠. 제가 사는 이 반지하 집은 작지만 아늑해요. 작은 부엌과 방 하나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전부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거든요. 특히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어요. 제 위층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어요. 정미경이라는 여자와 이성진이라는 남자인데 둘 다 30 중반쯤 되어 보여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사 온 첫날부터 인사를 정중하게 하더니 가끔은 반찬도 나눠주고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불편하실 텐데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런 좋은 며느리 같은 이웃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성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를 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박태규라는 청년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이 청년은 성실함 그 자체였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밤 11시쯤 되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새벽 2시나 3시쯤 돌아오곤 했어요. 태규는 정말 마음 착한 청년이었어요. 가끔 늦은 밤 들어오면서 제 문 앞에 우유 한 팩을 살며시 놓고 가기도 했어요. 처음엔 누가 놓은 건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히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태규가 조용히 우유를 놓고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태규야, 이런 건 안 사다 줘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태규가 수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걸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찡했어요. 이런 착한 청년이 어디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얼마 전부터 위층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지 않으세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도 많고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프시면 어쩌시려고요? 미경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소리려니 했어요. 실제로 혼자 살다 보면 가끔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어쩌나,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또렷하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미경이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성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집을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팔아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저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진이가 갑자기 제 집에 가입된 보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혹시 주택보험은 들어놓으셨어요? 화재보험이나 그런 거요. 요즘 독거노인 주택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보험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뭔가 가입해뒀던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성진이가 이상하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보장 내용은 뭐가 있는지, 수혜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수혜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질문들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상했던 건 최근 들어 위층에서 밤늦게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거예요. 반지하다 보니 위층 소리가 조금씩 들리거든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엔 왠지 모르게 제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고인자 할머니. 그러면 이 집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녁에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였어요. 두부도 넣고 파도 썰어서 넣고 정말 구수하고 맛있는 된장국이 완성됐죠. 그리고 내일 먹을 반찬도 조금 준비해뒀어요. 시금치 나물도 무치고 멸치볶음도 만들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 정리도 조금 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책을 읽기 시작했죠.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옛날 소설책이었어요.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밤 10시쯤 되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이불을 덮고 누우니까 정말 포근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나요? 갑자기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새벽에 제 집 문을 두드리겠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쿵쿵쿵, 쿵쿵쿵. 할머니, 고인자 할머니, 얼른 문 열어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태규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정말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일어났죠. 무슨 일이니, 태규야? 문 가까이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태규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어요. 위층에서요. 가스 냄새라고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스 누출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자칫하면 폭발할 수도 있고 중독될 수도 있고요. 정말이에요? 어디서요? 위층에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창문이 다 잠겨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할머니 얼른 나오세요. 태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부랴부랴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태규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할머니 빨리 밖으로 나가요. 위험할 수 있어요. 태규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어요. 그때서야 정말로 가스 냄새가 나는 걸 느꼈어요. 코를 찌르는 듯한 그 특유의 냄새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서 위층을 올려다봤는데 정말로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곤 했는데 그날은 집안이 완전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창문이 모두 굳게 닫혀 있었죠. 태규야, 위층 분들은 어디 간 걸까? 그게 이상해요, 할머니. 차도 그대로 있고 어디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태규는 이미 위층 문을 두드려 봤나 봐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였어요.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제 형한테 먼저 연락해 볼게요. 형이 이런 일을 잘 아거든요. 태규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다시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정말로 이상했어요. 창문 틈새로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창문이 단순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뭔가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서 한 청년이 도착했어요. 태규의 형인 태성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태규와 닮은 것 같으면서도 좀 더 진중해 보였어요. 형 왔구나. 할머니 제 형 태성이에요. 사설 감식업체에서 일해요. 사설 감식업체라고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 태성은 도착하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기계를 꺼내서 이리저리 흔들어 봤어요. 이건 이상합니다. 자연적인 가스 누출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어요. 자연적인 누출이 아니라면 그럼 뭐란 말인가요? 태성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자연적인 누출이 아니라면 그럼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란 말인가요? 형 무슨 뜻이야? 태규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태성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위층 창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봐, 창문 틈새에 뭔가 발라져 있어. 그리고 환기구도 막혀 있고.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가? 왜? 그리고 위층에 사는 미경이와 성진이는 어디 간 걸까요?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태성이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도 불러야겠고요. 경찰이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고의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거든요.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위를 올려다봤어요. 누가 있나 봐요. 태규가 말했어요. 태성은 곧바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신가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태성이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스 누출 위험이 있습니다. 119가 오고 있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제서야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성진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옷도 뭔가 어수선했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어요. 혹시 집안에 가스레인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성진이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게. 저희도 조금 전에 냄새가 나는 걸 알았어요. 가스레인지 밸브를 잘못 열어놨나 봐요.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만약 가스레인지 문제라면 왜 창문을 모두 닫아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아까까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던 걸까요? 태성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죠. 가스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이는 마지못해 창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문을 여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를 떼어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미경이도 나왔어요. 그런데 미경이의 모습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단정했는데 그날은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화장기도 완전히 지워져 있었어요. 어머니도 나오셨네요. 죄송해요. 저희가 실수를 해서. 미경이가 말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두 사람 모두 제 쪽을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뭔가 들켜서는 안 될 일이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곧 119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와서 집안을 점검했는데 정말로 가스 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했어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방관이 그렇게 말하면서 미경이와 성진이에게 물어봤어요. 가스레인지 점검 좀 해봅시다. 어디서 누출된 건지 확인해야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스레인지를 점검해 봤는데 별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배관도 점검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였어요. 이상하네요. 가스레인지나 배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농도로 가스가 찼을까요? 소방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자 성진이가 서둘러 말했어요. 아, 그게. 제가 요리하다가 실수로 가스를 안 끄고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스를 안 끄고 나가셨다면 냄새가 났을 텐데 왜 창문을 열지 않으셨죠? 그게 잠들어 있어서 몰랐어요. 미경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소방관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상황이 정리됐으니까 철수했어요. 태성과 태규,
그리고 저만 남았죠.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저희도 이제 들어가겠어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태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은 여기서 말하기 어렵고요. 내일 태규와 함께 찾아뵐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태규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집에 들어왔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대로 태성과 태규가 찾아왔어요. 태성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할머니, 어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요? 네. 우선 어제 위층에서 나온 가스는 일반적인 누출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창문과 환기구가 모두 막혀 있었던 점도 그렇고요. 태성이 작은 봉투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안에는 뭔가 끈적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제 창문 틈새에서 발견한 건데 실리콘 실런트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창문 틈새를 막은 거죠. 누군가 일부러요? 네. 그리고 환기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이프로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무서워졌어요. 그럼 어제 일은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위층 분들이 왜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보통 가스가 차면 냄새를 맡고 바로 피해야 하는데 왜 계속 집에 있었을까요? 태규가 말했어요. 형 설마 위층 분들이 그런 걸 한 건 아니겠지? 글쎄,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태성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위층 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제서야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요양원 이야기, 집 정리 이야기, 그리고 보험에 대한 질문들. 그러고 보니 있었어요. 저는 태성과 태규에게 최근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미경이와 성진이가 계속해서 요양원을 언급했던 것, 집을 정리하라고 했던 것, 그리고 보험에 대해 자꾸 물어봤던 것들을 말이에요. 태성과 태규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혹시 보험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입한 건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거든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서랍을 뒤져서 보험 서류를 찾았어요. 태성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주택보험이네요. 그런데 보장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얼마나요? 5억 원이에요. 그리고 수혜자가 태성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수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알아서 했으니까요. 태성이 서류를 더 자세히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 보험. 수혜자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요? 네, 원래는 할머니의 자녀분들로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누구요? 정미경 씨와 이성진 씨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제 보험의 수혜자가 위층에 사는 그 부부로 되어 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바꾼 적이 없는데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니 몇 달 전에 성진이가 뭔가 서류를 가져와서 사인을 부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성진이가 몇 달 전에 서류에 사인을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관리사무소 관련 서류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보험 수혜자 변경 서류였을 거예요. 태성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그때 제가 무심코 사인한 게 제 보험의 수혜자를 바꾸는 서류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어제 일은 네, 할머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일은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태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군가 할머니에게 해를 가하려고 계획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하면 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그럼 제가 믿고 있던 이웃들이 실제로는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할머니, 다행히 태규가 일찍 발견해서 큰일은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해요. 태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혼자 계시지 마시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태규야.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태성이 대답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고요. 경찰에 신고요? 네. 이건 보험 사기 시도이면서 동시에 살인 시도일 수도 있어요. 방치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계세요? 미경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성과 태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태성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직 저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미경이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 실수 때문에. 괜찮아요. 다칠 뻔했지만 다행히 태규가 일찍 발견해서 아, 네. 그런데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어디 신고하신 건 아니죠?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이상했어요. 왜 신고를 했는지 궁금해하는 걸까요? 신고요? 119는 태규가 불렀지만 아, 그게 아니라. 경찰 같은데 말이에요. 역시 이상했어요. 왜 경찰 신고를 걱정하는 걸까요? 안 했어요.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될까 봐서요. 미경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성이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제가 믿고 있던 이웃들이 실제로는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다행히 태성과 태규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위층에 사는 그 부부가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걸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규가 일찍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심각했어요. 할머니 밤새 잘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무서운 생각만 들어서 그럴만해요. 저도 밤새 이런저런 생각을 했거든요. 태규가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형이 어젯밤에 몇 가지를 더 알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미경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태규를 바라봤어요. 미경 씨가 이전에 2번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명의 전 남편이 모두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이에요? 내 첫 번째 남편은 가스 중독으로, 2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2사람 모두 결혼 전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혜자는 모두 미경 씨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미경이는 이미 2번이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2번의 사고 모두 의문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대요. 태규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형이 말하기로는 이 사람이 아마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것 같다고 해요. 결혼을 하고 보험을 가입시키고 그리고 태규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성진이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형이 조사해봤는데 성진 씨도 작년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수혜자는 당연히 미경 씨고요. 저는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그럼 지금 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성진 씨를 해치는 대신 할머니를 타깃으로 한 것 같거든요. 저요? 내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주택보험 때문인 것 같아요. 5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더 쉬운 타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규와 저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문 잠그셨죠? 네, 분명히 잠갔는데.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계세요? 성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태규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제 뒤에 계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119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준비해두세요. 성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의 예의 바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표정도 차갑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니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태규 씨도 계시고. 성진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성진아, 어떻게 들어온 거니?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아, 그게 어머니가 열쇠를 맡겨주셨잖아요. 혹시 응급 상황이 있을까 봐서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성진이에게 열쇠를 맡긴 적이 없어요. 저는 열쇠를 맡긴 적이 없는데요. 성진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러시다면 제가 잘못 기억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문을 잠갔거든요. 태규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
이성진 씨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제 일 때문에 어머니가 혹시 놀라셨을까 봐서 안부를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진이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는 걸 보았어요. 작은 병 같은 건데 뭔지 모르겠었어요. 태규도 그걸 본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건 뭐예요? 아, 이거요? 어머니께 드릴 영양제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조리를 잘하셔야 하잖아요. 영양제라고 하는데 왠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제가 거절하니까 성진이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이거 꼭 드셔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요. 목소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태규가 성진이 앞을 막아서면서 말했어요. 이성진 씨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강요하시면 안 되죠. 당신이 왜 끼어드는 거예요? 이건 저와 어머니 사이의 일인데. 성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을 더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 성진이가 깜짝 놀라면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태규가 재빨리 성진이의 손에서 병을 뺏었어요.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성진이가 화를 내며 태규에게 달려들었어요. 그걸 내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119인가요? 지금 저희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태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태성 뒤에는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멈추세요. 성진이가 깜짝 놀라서 태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시죠? 태성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이 고인자 할머니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물이에요. 태성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어요. 그러자 미경이와 성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스가 빠지게만 하면 돼. 밤중에 창문 안 열겠지. 그럼 그 할머니는?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5억 원 보험금은 우리 거야. 정말 괜찮을까? 들키면 들킬 리 없어. 독거노인 가스 사고로 처리되겠지.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성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는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어요. 이성진 씨, 살인 시도 및 보험 사기 기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때 위층에서 미경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미경이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성진아, 뭐 하는 거야? 미경이가 성진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막았어요. 정미경 씨, 당신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건 모두 성진이가 혼자 한 일이에요.
미경이가 발악하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신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태성이 작은 기계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소형 녹음기예요. 어젯밤에 위층 현관 근처에 설치해 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다행이었어요. 만약 태성과 태규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진이가 들고 온 저 병은 뭐예요? 태규가 성진이에게서 뺏은 병을 경찰관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이것도 분석해 봐야겠어요. 아마 독극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몇 시간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 안에 들어있던 건 정말로 독성이 강한 약물이었다고 해요. 만약 제가 그걸 먹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미경이의 이전 남편들 사건도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 재판이 열렸어요. 미경이와 성진이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살인 시도, 보험 사기 기도, 그리고 문서 위조 등의 혐의였어요. 재판장에서 미경이는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태성이 녹음한 대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성진이는 마지막에 자백했어요. 미경이가 자신에게 이 계획을 제안했고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경이의 이전 남편들 사건도 모두 미경이가 계획한 일이라고 증언했어요. 결국 미경이는 무기징역, 성진이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태성과 태규에게 정말로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린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태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태성이 물어봤어요. 계획이라. 사실 저는 아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아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같은 피해를 겪은 노인분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까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든 단체예요. 노인분들을 노린 사기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다 싶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뒤 태성의 소개로 그 봉사단체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는 저처럼 사기를 당할 뻔했거나 실제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겪은 일을 다시 말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제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린 범죄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험 사기, 전화 사기, 심지어 강도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됐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그 단체에 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규는 여전히 가끔씩 제게 안부를 물어와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어느 날 태규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금도 무서우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모른 척하고 사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태성이나 태규 같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새로운 이유이고 앞으로의 꿈이기도 해요.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이제 저는 그 위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처지의 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